권도형. 이 이름을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어떤 사람들은 혁신적인 천재라고 말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역사상 최악의 사기꾼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건 이 두 평가가 동시에 존재한다는 겁니다. 같은 사람을 두고 이렇게 극명하게 다른 평가가 나온다는 것. 이것만으로도 이 사람의 이야기가 얼마나 복잡한지 알 수 있습니다. 2022년 5월 전 세계 암호화폐 시장에 대지진이 일어났습니다. 단 일주일 안에 450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60조 원이 증발했습니다. 한국은 물론 전 세계 수십만 명의 투자자들이 하루아침에 재산을 잃었습니다. 자살하는 사람들이 나왔고 가정이 파탄났으며 젊은이들의 인생이 무너졌습니다. 이 모든 일의 중심에 한 명의 한국인이 있었습니다. 바로 권도현입니다. 그는 스탠퍼드 출신의 엘리트 엔지니어였고 마이크로소프트와 애플에서 일했던 인재였습니다. 그가 만든 테라와 루나는 한때 암호화폐 시장에서 가장 주목받는 프로젝트였습니다. 수많은 투자자들이 그를 믿었고 그의 비전에 베팅했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이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그는 도망쳤습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권도영이라는 인물을 깊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그의 성장 배경부터 테라 루나의 탄생, 폭발적 성장, 그리고 파국적 붕괴까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과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권도형은 천재였을까요? 사기꾼이었을까요? 아니면 둘 다였을까요? 권도형의 이야기는 전형적인 성공 스토리로 시작됩니다. 1991년생인 권도형은 서울 대원 외국어 고등학교를 졸업했습니다. 대원외고는 한국 최상위 특목고 중 하나로 이곳 출신들은 대부분 명문대에 진학하죠. 하지만 권도형은 한국 대학이 아닌 미국 명문대를 택했습니다. 바로 스탠퍼드 대학교 컴퓨터 과학 전공입니다. 스탠퍼드는 어떤 곳인가요? 실리콘밸리의 심장부에 위치한 세계에서 가장 혁신적인 인재들이 모이는 곳입니다. 구글의 창업자들, 인스타그램의 창업자, 넷플릭스의 CEO, 그리고 수많은 테크 기업가들이 이곳 출신입니다. 권도영도 그 길을 따라가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재학 중에 그는 마이크로소프트와 애플에서 인턴으로 일했습니다. 이것만으로도 엄청난 경력입니다. 두 회사 모두 전 세계에서 가장 들어가기 어려운 기업들이니까요. 그의 동료들은 그를 똑똑하고 야심찬 사람으로 기억합니다. 코딩 실력이 뛰어났고 새로운 아이디어에 항상 열려 있었으며 무엇보다 자신감이 넘쳤다고 합니다. 졸업 후 권도영은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스타트업 세계에 뛰어들었습니다. 처음엔 전자상거래 관련 스타트업을 시도했습니다. 성공하지는 않았지만 창업 경험을 쌓았죠. 그러다 2017년 그의 인생을 바꿀 기회가 찾아옵니다. 바로 암호화폐 붐이었습니다. 비트코인 가격이 폭등하고 이더리움이 주목받고 ICO가 전 세계적으로 유행하던 시기였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블록체인이 세상을 바꿀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권도영도 그렇게 믿었습니다. 아니, 어쩌면 그는 한 걸음 더 나아갔습니다. 그는 단순히 믿는 것을 넘어서 자신이 직접 그 세상을 만들겠다고 결심했습니다. 이것이 테라폼 랩스의 시작입니다. 2018년 권도영은 싱가포르의 테라폼 랩스라는 회사를 설립합니다. 왜 한국이 아니라 싱가포르였을까요? 싱가포르는 암호화폐 규제가 상대적으로 우호적이고 국제적 투자 유치가 쉬웠기 때문입니다. 테라폼 랩스의 핵심 아이디어는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알고리즘 스테이블 코인이었습니다. 여기서 잠깐 설명하자면 스테이블 코인이란 가격 변동성이 적은 암호화폐입니다. 대부분의 암호화폐는 가격이 널뛰기를 하죠. 오늘 100만 원이던 코인이 내일 50만 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러면 실생활에서 사용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나온 개념이 스테이블 코인입니다. 1달러짜리 스테이블 코인은 항상 1달러 가치를 유지해야 합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안심하고 결제나 송금에 사용할 수 있겠죠. 기존 스테이블 코인들은 어떻게 가치를 유지했을까요? 실제 돈을 은행에 보관해두는 방식이었습니다. 예를 들어 테더라는 스테이블 코인은 1테더를 발행할 때마다 실제로 1달러를 은행 계좌에 넣어둡니다. 하지만 권도영은 다른 방식을 제안했습니다. 실제 돈을 보관할 필요 없이 알고리즘만으로 가격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가 만든 시스템은 이렇습니다. 테라 USD, 줄여서 UST라는 스테이블 코인과 루나라는 변동성 코인을 동시에 운영하는 겁니다. UST는 1달러 가치를 유지해야 하고 루나는 시장에서 자유롭게 거래됩니다. 만약 UST 가격이 1달러보다 높아지면 사람들은 루나를 소각시켜서 새로운 UST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면 UST 수급이 늘어나서 가격이 내려갑니다. 반대로 UST 가격이 1달러보다 낮아지면
사람들은 UST를 소각시켜서 루나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UST 수급이 줄어들어서 가격이 올라갑니다. 이론적으로는 완벽해 보였습니다. 실제 돈을 보관할 필요도 없고 자동으로 가격이 조절되고 완전히 달중앙화된 시스템이었습니다. 권도영은 이것을 화폐의 미래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많은 사람들이 믿었습니다. 초기 투자자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유명 벤처 캐피탈들이 수억 달러를 투자했고 암호화폐 커뮤니티에서 큰 주목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2019년, 2020년을 거치며 테라와 루나는 점점 성장했습니다. 하지만 진짜 폭발은 2021년부터 시작됩니다. 2021년, 암호화폐 시장은 역사상 최대 호황기를 맞이합니다. 비트코인은 6만 달러를 넘었고 이더리움은 4천 달러를 돌파했습니다. 그리고 그 열풍 속에서 루나는 로켓처럼 치솟았습니다. 2021년 1월, 루나의 가격은 약 1달러였습니다. 하지만 1년 후인 2022년 4월, 루나는 무려 119달러까지 올랐습니다. 100배 이상 상승한 겁니다. 만약 2021년 초에 100만 원을 투자했다면 1년 후에 1억 원이 넘는 돈을 손에 쥐게 되는 거죠. 실제로 그런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한국에서는 특히 루나 열풍이 대단했습니다. 20대, 30대 젊은 층이 대거 투자했습니다. 루나는 다르다. 권도영은 천재다. 이건 진짜 기술이다. 라는 말들이 커뮤니티에 넘쳐났습니다. 그런데 왜 사람들이 이렇게 열광했을까요? 단순히 가격 상승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테라폼랩스는 앵커 프로토콜이라는 서비스를 출시했습니다. 이것은 UST를 예치하면 연 20%의 이자를 주는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연 20%입니다. 은행 예금이자가 1, 2%인 시대에 20%라는 숫자는 마법 같았습니다. 100만 원을 넣으면 1년 후에 120만 원이 되는 겁니다. 1억을 넣으면 1억 2천만 원이 됩니다. 게다가 UST는 스테이블 코인이니까 가격 변동성도 없다고 했습니다. 안정적으로 20% 수익을 얻을 수 있다니 이것은 꿈의 상품처럼 보였습니다. 당연히 돈이 몰려들었습니다. 사람들은 은행 예금을 깨서 UST를 샀습니다. 주식을 팔아서 앵커에 예치했습니다. 심지어 대출을 받아서 투자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권도영은 스타가 되었습니다. 트위터에서 그의 발언 하나하나가 화제가 되었고 그가 참석하는 콘퍼런스는 만석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한국의 비탈릭 부테린이라고 불렀습니다. 하지만 몇몇 전문가들은 경고했습니다. 20% 이자는 지속 가능하지 않다. 알고리즘 스테이블 코인은 위험하다. 이것은 폰지 사기와 비슷하다고요. 권도영은 이런 비판을 무시했습니다. 트위터에서 비판자들을 조롱했고 가난한 사람들이 이해 못하는 거다라는 식의 발언을 했습니다. 그의 자신감은 거만함으로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비판자들의 경고가 틀리지 않았다는 것이 곧 증명되게 됩니다. 2022년 5월 모든 것이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2022년 5월 7일 토요일 암호화폐 시장에서 이상한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UST의 가격이 흔들렸습니다. 1달러를 유지해야 하는 UST가 0.98달러로 떨어졌습니다. 고작 2센트 차이지만 스테이블 코인에게는 심각한 신호였습니다. 처음엔 사람들이 크게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곧 회복되겠지, 알고리즘이 알아서 조정할 거야 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다음 날 상황은 더 악화되었습니다. UST는 0.91달러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러자 공포가 시작되었습니다. 이해해야 할 것은 UST와 루나의 관계가 일종의 죽음의 나선을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UST 가격이 떨어지면 시스템은 자동으로 루나를 새로 발행해서 UST를 매입합니다. 하지만 루나가 계속 늘어나면 루나 가격이 떨어집니다. 루나 가격이 떨어지면 사람들은 더 불안해져서 UST를 더 많이 팔려고 합니다. 그러면 더 많은 루나가 발행되고 악순환이 시작되는 겁니다. 5월 9일 월요일 뱅크런이 일어났습니다. 앵커 프로토콜에서 사람들이 돈을 빼기 시작했습니다. 수십억 달러가 한꺼번에 빠져나갔습니다. 권도영과 테라폼랩스는 긴급 대응에 나섰습니다. 비트코인 보유분을 팔아서 UST를 지탱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불에 휘발유를 붓는 격이었습니다. 5월 10일 화요일 UST는 0.60달러까지 추락했습니다.
루나는 하루 만에 96% 폭락했습니다. 100달러였던 루나가 4달러가 된 겁니다. 5월 11일 수요일 완전한 붕괴였습니다. UST는 0.30달러, 루나는 0.0001달러, 사실상 0원이 되었습니다. 단 일주일 만에 시가총액 45억 달러가 증발했습니다. 우리 돈으로 약 60조 원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평생 모은 돈을 잃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집을 담보로 대출받아서 투자한 돈을 날렸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부모님 노후 자금까지 투자했다가 모두 잃었습니다.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람들이 나왔습니다. SNS에 루나 때문에 인생이 끝났다는 글들이 넘쳐났습니다. 그리고 권도영은 침묵했습니다. 정확히는 구체적인 해결책 없이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만 반복했습니다. 5월 13일 그는 루나를 다시 시작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루나 2.0이라는 코인을 만들어 피해자들에게 나눠주겠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기존 투자자들에게 거의 도움이 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배신감을 느꼈습니다. 권도영은 우리를 버렸다. 그는 처음부터 사기꾼이었다는 말들이 쏟아졌습니다. 하지만 더 충격적인 진실이 밝혀지기 시작했습니다. 루나와 테라가 무너진 후 사람들은 질문하기 시작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권도영은 몰랐을까? 아니면 알고도 숨겼을까? 그리고 조사가 시작되면서 충격적인 사실들이 드러났습니다. 첫째, 앵커 프로토콜의 20% 수익률은 지속 가능하지 않았습니다. 실제로는 테라폼 랩스가 자체 자금으로 이자를 지급하고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 신규 투자자의 돈으로 기존 투자자에게 이자를 주는 전형적인 폰지 구조였던 겁니다. 둘째, 권도영과 내부 관계자들이 붕괴 전에 이미 자금을 빼돌렸을 가능성이 제기되었습니다. SEC 조사에 따르면 테라 루나가 폭락하기 몇 달 전부터 수상한 자금 이동이 있었다고 합니다. 특히 논란이 된 것은 권도영이 개인적으로 보유하고 있던 루나를 붕괴 직전에 비트코인으로 바꿨다는 의혹이었습니다.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그는 투자자들에게는 걱정 없다고 말하면서 자신의 돈은 미리 빼돌린 셈입니다. 셋째, 내부 고발자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테라폼 랩스의 전 직원들이 회사 내부에서 이미 시스템의 취약점을 알고 있었다라고 증언했습니다. 하지만 권도영은 이것을 무시하고 계속 확장하라고 지시했다는 겁니다. 이런 정황들이 쌓이면서 국제적인 법적 조치가 시작되었습니다. 미국 SEC는 권도영과 테라폼 랩스를 사기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혐의 내용은 투자자들에게 거짓 정보를 제공하고 무등록 증권을 판매했다는 것입니다. 한국 경찰도 권도영을 자본시장법 혐의로 수배했습니다. 특히 수천억 원대의 불법 자금 유출 의혹에 주목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권도영이 사라졌다는 겁니다. 2022년 5월 붕괴 이후 그는 싱가포르에 있다가 어느 순간 모습을 감췄습니다. 처음에는 법적 대응을 준비 중이다라고 했지만 점점 연락이 끊어졌습니다. 그의 트위터는 조용해졌고 공식 발표도 없었습니다. 테라폼 랩스도 사실상 운영이 중단되었습니다. 투자자들은 분노했습니다. 수십조 원의 손실을 입혔으면서 책임지지 않고 도망간 것처럼 보였으니까요. 2022년 9월 인터폴이 권도영에 대한 적색 수배를 발령했습니다. 이것은 국제적 범죄자를 추적하기 위한 가장 강력한 조치입니다. 전 세계가 권도영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어디 있을까요? 권도영의 행방은 수개월간 미스터리였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가 남미에 있다고 했고 어떤 사람들은 러시아에 숨었다고 했습니다. 심지어 북한으로 넘어갔다는 소문까지 돌았습니다. 하지만 2023년 3월 그는 예상치 못한 곳에서 잡혔습니다. 바로 몬테네그로, 동유럽의 작은 나라였습니다. 몬테네그로 공항에서 권도영이 출국하려다 체포되었습니다. 그런데 체포 이유가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위조 여권을 사용하려다 걸린 겁니다. 그는 코스타리카 위조 여권을 들고 두바이행 비행기를 타려고 했습니다. 당국이 여권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위조임이 드러났고 즉시 체포되었습니다. 언론은 난리가 났습니다. 600억 달러 사기꾼이 위조 여권으로 도주하다 체포, 권도영 몬테네그로에서 검거, 이런 헤드라인들이 쏟아졌습니다. 체포 후 권도영을 둘러싼 국제적 줄다리기가 시작되었습니다.
미국은 그를 인도해달라고 요청했고 한국도 송환을 요구했습니다. 몬테네그로 법원은 어느 나라로 보낼지 결정해야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권도영은 몬테네그로 감옥에 수감되었습니다. 처음에는 4개월형을 선고받았지만 여러 법적 절차가 이어지면서 수감 기간이 길어졌습니다. 2023년 내내 권도영은 인도 절차에 저항했습니다. 그의 변호사들은 미국으로 가면 공정한 재판을 받을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2024년 말 몬테네그로 법원은 권도영을 미국으로 인도하기로 결정했습니다. 2025년 초 권도영은 미국 뉴욕으로 이송되었습니다. 그리고 연방법원에서 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미국 검찰은 권도영에게 8가지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증권 사기, 전신 사기, 투자자 사기, 공모, 그리고 여러 금융범죄들이었습니다. 만약 모든 혐의가 인정되면 최대 100년 이상의 징역형이 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놀라운 증거들이 제시되었습니다. 권도영이 내부 직원들에게 보낸 메시지들, 자금 이동 기록들, 그리고 여러 증인들의 증언. 특히 충격적이었던 것은 권도영이 붕괴를 예상하고 있었을 가능성을 보여주는 증거들이었습니다. 내부 대화에서 그는 시스템의 취약점을 인지하고 있었지만 계속 확장하라고 지시했다는 것입니다. 2025년 5월 마침내 판결이 나왔습니다. 징역 15년. 미국 연방법원은 권도영에게 15년형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피해자들에게 수십억 달러의 배상을 명령했습니다. 판사는 판결문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피고는 수십만 명의 투자자들을 속이고 그들의 인생을 파괴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사업 실패가 아니라 계획적이고 조직적인 사기였습니다. 권도영은 항소 의사를 밝혔지만 법적으로 뒤집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이제 그는 미국 연방교도소에서 최소 15년을 보내게 됩니다. 그가 출소할 때는 50대 중반이 될 것입니다. 자, 이제 처음의 질문으로 돌아가 봅시다. 권도영은 천재였을까요? 사기꾼이었을까요? 솔직히 말하면 이것은 이분법적으로 답할 수 있는 질문은 아닙니다. 권도영이 똑똑한 사람이었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습니다. 스탠퍼드를 나왔고 마이크로소프트와 애플에서 일했으며 복잡한 알고리즘 시스템을 설계할 수 있었습니다. 그의 초기 비전, 즉 알고리즘으로 작동하는 탈중앙화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아이디어 자체는 혁신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천재성과 도덕성은 별개입니다. 똑똑하다고 해서 옳은 것은 아닙니다. 권도영의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이었을까요? 오만이었습니다. 그는 시스템의 한계를 알면서도 그것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비판을 무시했고 경고를 조롱했으며 자신이 무적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더 심각한 것은 그가 투자자들을 속였다는 점입니다. 20% 수익률이 지속 가능하지 않다는 것을 알았다면 그것을 투명하게 밝혔어야 했습니다. 시스템에 취약점이 있다는 것을 알았다면 그것을 먼저 해결했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많은 사람들을 끌어들였고 더 많은 돈을 모았으며 위험을 키웠습니다. 결과는 참담했습니다. 수십만 명의 인생이 망가졌고 60조 원이 증말했으며 앙호화폐 산업 전체에 대한 신뢰가 무너졌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사건에서 무엇을 배워야 할까요? 첫째, 너무 좋아 보이는 것은 의심해야 합니다. 연 20% 수익이 위험 없이 보장된다는 말은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됩니다. 세상에 공짜 점심은 없습니다. 둘째, 투자하기 전에 제대로 이해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하니까, 유명한 사람이 추천하니까 투자하면 안 됩니다. 그것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어떤 위험이 있는지 스스로 판단할 수 있어야 합니다. 셋째, 규제의 필요성입니다. 자유로운 시장도 중요하지만 투자자를 보호하는 최소한의 안전장치는 필요합니다. 테라루나 사태는 규제 공백에서 일어났습니다. 마지막으로 피해자들에 대한 보상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권도영은 15년형을 선고받았지만 그것으로 투자자들의 돈이 돌아오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배상을 명령했지만 실제로 얼마나 회수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현재 파산 절차가 진행 중이고 남아있는 자산들을 투자자들에게 분배하려는 노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투자자들은 원금의 10%도 돌려받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것이 가장 비극적인 부분입니다. 권도영은 감옥에 갔지만 그가 남긴 상처는 치유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여전히 권도영은 나쁜 의도가 없었다, 그냥 실패한 것뿐이다 라고 말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는 처음부터 사기꾼이었다고 말합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가 처음에 어떤 의도였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가 위험을 알고도 계속 진행했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회복 불가능한 피해를 입혔다는 사실입니다. 천재일 수도 있고 사기꾼일 수도 있습니다. 아니, 어쩌면 둘 다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확실한 것은 그의 행동으로 인해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용서받을 수 없는 일입니다. 권도영의 이야기는 끝났습니다. 하지만 그가 남긴 교훈은 계속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이 사건을 기억하고 다시는 같은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경계해야 합니다. 혁신과 사기의 경계는 때로 모호합니다. 하지만 그 경계를 명확히 하는 것은 바로 책임감과 투명성입니다. 권도영에겐 그것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대가는 너무나 컸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암호화폐 투자를 하고 계시거나 고민 중이시라면 반드시 충분히 공부하고 신중하게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투자는 자기 책임입니다. 하지만 최소한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결정할 권리는 있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